온 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국민의 사이다.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워낙 활약이 눈부셔가지고요.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당에 관심을 주시고 늘 또 사랑해 주시고 질책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당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 의장 김성식이고요. 경제를 전공했다고 합니다만 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감 이야기 조금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평가한 이번 국감 평가에서 별 5개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MVP 의원으로 이렇게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음 하시는 국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첫 국감이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마디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께서 일자리나 또 여러 가지 주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마음고생이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받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다행히 거시정책의 측면에서나 민생정책의 측면에서나 혹은 또 몇 가지 자료 발굴의 측면에서나 좋은 성과가 있어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한 평가입니다. MVP. 제가 MVP가 아니고요. 국민의당 다른 모든 의원님들도 MVP에 못지않는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 편에서 일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것이 기쁩니다. 예. 아무래도 국감이라는 게 국회가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부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속에 잘 이렇게 펼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또 보완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될 터인데 그런 순기능의 면에서 볼 때 이번 국감이 조금 모자랐다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어떤 면이 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비리 게이트와 연관되고 또 그것이 막 굴러가는 과정 속에 국감이 진행되어서 사실 국회의원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속 시원히 파헤치고 또 상임위별로 자기 소관 상임위 국감도 제대로 해야 되는 숙제가 2개가 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의혹이 제기되면 묵살해 버리고, 그다음에 야당과 좀 정치적 견해를 좀 서로 나누겠다는 것보다도 좀 일방통행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국감장도 그렇게 녹록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께서 맹활약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래도 국감에 많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국감 때는 국민의 삶 속에서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원래 하고자 했던 주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이야기입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안 제출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큰 틀에서 정부 안에 문제점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부가 이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제 적자 재정을 내서 경기 순환에 도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해마다 30조 내지 40조씩 펑크가 나 있습니다. 국가 가계부가.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28조 펑크 난 거로 갖고 왔고 그런데 또 조세 개편은 거의 제대로 안 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계속 부채를 넘겨가는 구조인데요. 이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자꾸 책임을 넘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지금 일자리나 여러 가지 스펙 쌓기도 막 좀 과잉 부담이 와서 힘든데 국가 부채까지 짊어지라 그러면 이거 참 힘든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즉 보육 서비스에 관한 돈 아닙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실 때 내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방교육청이 바가지를 계속 씌워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왔어요. 이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청년,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 일자리 예산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물에 문제가 된 K스포츠 미르나 또 여러 가지 이른바 정권 냄새가 나는 그런 또 사업비 예산 경우는 또 많이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되고 특히 김영란법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서 그 정부나 또 우리 국회부터 이른바 국민들은 판공비라고 그래요. 예, 실제로 예. 이제 업무 추진비인데요. 특수활동비 이런 걸 좀 줄여서 그런 것을 좀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일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텐데요. 그럼 자, 이런 정부 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런 방향이 결정됐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이번 저희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예.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노인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경우에 지금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20만 원 아닙니까? 예, 20만 원을 받는데요. 예. 이게 한 2년 넘었어요. 20만 원으로 결정된 지가. 예. 그동안 물가가 올라도 뭐 보통 올랐습니까? 근데 노인 그 공무원들은 봉급은 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래 노인 일자리 단가를 십몇 년 동안 동결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즉 빈곤 노인 비율이 49%로서 불명예스럽게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노인 일자리 월 단가를 2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예. 지금 기초연금이 소득 순위 한 70%까지 해서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드리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10만 원, 20만 원 좀 받는다고 해서 답이 없고요. 또 그분들은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때는 국민연금이 없었던 없었으니까.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어디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한 30만 원씩, 즉 지금보다 10만 원 더 올려서 드리도록 하는 이런 중복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과 같은 안전 대책, 또 쌀값 안정 이런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좀 챙겨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예산 조정, 복지비를 좀 돌려야죠. 판공비 깎아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좀 전시성 예산 내년 또 잘 살펴보면 대선 앞두고 이래저렇게 홍보 예산 숨겨놨거든요. 아니 제가 찾아놨습니다. 아, 예. 그런 거 좀 깎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다듬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런 주요 쟁점은 있고 이 중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이제 지금 정부가 이 세금이 얼마나 거칠 건가를 좀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잘 따져보니까 한 5조 안팎의 내년에 세금이 더 거칠 룸이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해서 조금 다른 그 우리 서민 예산, 뭐 단계적인 복지 예산 증대 부분, 또 일자리 부분, 또 간병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의료 보장이 좀 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간병인 한 분 쓰면 뭐 거의 뭐 25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거의 봉급 다 갖다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보장성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세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가 잘 따져보니까 한 4, 5조 정도는 내년에 더 룸이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 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똑같이 30%, 38%예요. 그래서 조금 뭐 3억, 10억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조금씩 더 내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지금 법인세를 MB 정부 때 좀 많이 낮췄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조금 좀 올리면서 대신 이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 업체에게 좀 단가를 제대로 쳐주면 그건 오히려 깎아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법인세도 조금 조정하고 해서 제대로 된 조세 기반을 갖추고 그거를 이제 단계적인 복지, 일자리, 의료 보장의 확대, 여성들 경우 지금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그 휴가 수당도 뭐 100만 원이 상한이니까 정말 아기 가지려고 결심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올려드리고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 조율하지 않으면 3에서 5조가 더 거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3에서 5조 정도가 더 거칠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올해 벌써 8월 달까지 올해 8월 달까지 정부의 원래 예산 기준보다 20조가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추세가 내년에도 연장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 5조 정도 그러니까 특별한 세율 인상 없이도 더 거칠 것 같고요. 조세 부분을 조금만 조정하면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군요. 자,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서, 아, 이거는 차라리 좀 증액을 해서 더 철저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우선 청년의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 조금 임금이 낮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서 이제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보충해드리는 제도가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세 이상까지,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즉 1인 가구가 네. 요즘 많은데, 네. 40세 이상까지만 근로장려세 혜택이 있고, 20대, 30대는 근로장려세 혜택이 그동안 없었어요. 한 5, 600억 조세 지출 쪽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위에 있지만 사실상 좀 빈곤하다가 볼 수 예. 있는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하는 문제가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임금을 떼이는 사람들이 간혹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예. 최저임금 언저리에 이렇게 있는 근로자들의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먼저 정부가 그 떼인 임금을 지불하고 정부가 대신에 이제 그 체불업주에게 그 뭡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예산도 좀 반영해 두었고요. 아까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 그 수당 올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쓸수 쓰려면요 있도록, 예. 돈이 들어갑니다. 돈 없이 그냥 지원 없이 그냥 출산휴가, 육아휴가 쓰라 그러면 당장 생계 걱정이죠. 직장에서 또 눈치 보이죠. 책상 그렇죠. 뺄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한 그 출산과 관련된 휴가의 수당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예산을 추가하면 조금은 걱정 없이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법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예산 자극과 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미 그 출산휴가를 한 달 정도 더 쓸 수 있게 하고 남자의 경우 지금 유급휴가가 3일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요즘은요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남자도 한 달쯤 휴가하고 이제 그 같이 그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급이거든요. 근데 유급 한 달 휴가하는 것도 유급으로 바꾸고 하는데 한 5천억 정도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자리는 대충 이런 정도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의료 보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 부분도 좀 지원을 늘리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간병을 포함해서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데 좀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장애인 복지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조국장님께서 장애인이시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활동을 보조해주는 네. 보조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장애인들을 이렇게 활동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어깨도 결리고 때로는 본인들이 때로는 저 근육계 이렇게 질환을 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임금이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말하자면 보조인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임금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뭐 단가로 쳐가지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버린 거예요. 지금 활동 보조인들이 최빈곤 계층의 이 복지 대상이 되어 있으니 장애인들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래서 저희 정책이 찾아와서 호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9천 원이거든요 하루에.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 그 경비들한 걸 빼고 나면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11,000원까지 많지도 않아요.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장애인 보조인들도 좀 편하게 임하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예, 좀 예.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예. 그런 내용 등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소득층 주거 복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한 300억 정도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지난번에 중부담 중복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예산 심사에 뭐 예산안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뭐 주장하시거나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빈곤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가 49%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 1등이란 일등, 말이에요. 예. 참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는 이제 1등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2등 하는 나라는 25%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1등도 많네요. 너무 압도적인 네. 1등이라 어쩔 수가 이런 없네, 표현을 진짜. 해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쪽팔리는 겁니다. 아, 예, 노인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빈곤 노인 계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해서 30만 원으로 하는 게 이제 중복지 큰 프로그램이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육 여건을 좀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좀 더 보육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즉 유치원 쪽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더라도 2조쯤 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예. 이 예산은 정부가 화끈하게 부담을 예. 해서 보육대란 좀 이런 거 안 나게 하자는 거 하고 그러면 우리 보육 교사님들이 또 복지 대상이에요. 20만 원, 뭐 어떤 뭐 30만 원 이 언저리인데요. 이렇게 받고 장시간 노동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아기들 기쁜 마음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보육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높여가고 아까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예. 지원 제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조제분유, 또 생리대 이런 부분들 기본 생활 필수품들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으로 올해는 저희 그 국민의당의 중복지 예. 부분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보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액 대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정부가 낸 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깎아야 되지 않나. 감액 대상 사업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 K스포츠, 뭐 미르 뭐 이런 언저리 이게 상당히 이게 많아요. 예. 이거 좀 우리 그 상임위원들이 일일이 지금 파내고 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그 감액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권 홍보성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지금 예리하게 불을 켜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마다 뭐 상반기에 뭐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해놓고 상반기에 세금 거치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또 국채를 발행해서 임시 차입 이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써요. 그 돈도 500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꼼수거든요. 뭐 하반기 쓸 거 상반기 좀 땡겨서 뭐 국가 네. 돈 좀 풀었다 이러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꼼수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저희가 많은 감액을 좀 하게 되고요. 그것을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는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감액시킨다고 해서 그게 안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더 필요하고 그 절실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 외에 정부 예산 중에는 아직 뭐 그 타당성 조사가 충분치 않은데 급하게 뭐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뭐 올려놓고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예. 저희가 많이 찾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청년, 여성, 노인 그리고 뭐 복지 관련 부분이 메인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쪽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되거나 아니면 좀 그 열악하지만 조금 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쑥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 경우에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한테 조금씩 더 이렇게 임금을 보존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도 그렇고 이번에 정부가 만든 내일 채움 공제제도 이런 이 제도는 이제 정부가 비교적 잘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늘릴 텐데요. 즉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중소기업에서 주는 임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좋은 인력이 가는 문제니까 중소기업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농민들이 좀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쌀값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뭐 10년 전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졌다고 네. 하는 정도이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값 관련해서 좀 직불금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정부는 자꾸 이 절대 농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도 그거는 조금 섣불리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신 그 논에 지금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예. 여러 가지 사료 작물이나 옥수수 이런 걸 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그걸 안 심거든요. 예. 그 소득을 좀 보존해 주면서 쌀 생산량은 조금 줄이고 대신 이제 수입해오는 작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지원 제도.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 이런 것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과 경로당에 좀 쌀을 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하다 보면 쌀 대책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 있잖아요. 뭐 여기 지진도 있었고 태풍 피해도 있었고 뭐 그런데 사실 뭐 인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좀 마련해줘야 될 안전 대책 이런 거에 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빨리빨리 뭐 압축 성장 네. 이런 걸 해오다 보니 다 소홀히 해왔고 내년 예산은 무슨 한 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진 관측망이 아주 좀 소홀해요. 이 관측망을 좀 넓히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활성 단층 경주 인근에 양산 인근에 뭐 이런 활성 단층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지진 관측망을 넓히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 지금 내진 시설이 거의 뭐 예.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교의 내진 시설을 보강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500억 이상 좀 들여서 학교의 내진 시설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지진 나면 다 학교로 피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좀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초점을 잡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R&D 연구들이 좀 필요하죠. 원전 뭐 이런 것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안전 쪽에도 이렇게 하고 또 CCTV를 포함해서 우리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 정말 대낮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네. 이렇게 CCTV 예산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산업이라 그럴까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조금 전에 R&D 말씀하셨는데 뭐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뭐 미래 산업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예산들도 좀 넉넉하게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이요 전 세계적으로 정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위에 해당합니다. 예. 거의 3% 조금 더 될 거예요. 지금 한 10, 제 기억에 18조 올해 나면 거의 19조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예산 항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양을 늘리기보다 그것이 좀 제대로 쓰이도록 예. 또 이런 연구개발비의 많은 부분은 좀 특정 대학과 대기업이 독식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도록 하는. 그래서 R&D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좀 이렇게 좀 가방끈이 긴 공대 쪽에 가방끈이 좀 긴 이런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그쪽에 좀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정부는 자꾸 이제 정부가 미래에 잘 될 산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정부가 그런 선관에 꼭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 미래 산업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민간의 선관과 결합해서 정부가 이걸 지출해야지. 정부가 뭐 이거는 미래 해라. 성장 동력이니까 뭐 세게 지원하고 예. 나머지는 지원 안 하겠다. 예. 세상일을 누가 합니까? 밀쳐놓았던 것이 오히려 돈이 되고 굉장히 그 자금을 많이 투여했지만 미래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의 선관에 의존하고 너무 대기업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는 쪽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쪽에 좀 다양하게 예산이 재배분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류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었었습니다만 그 한국의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면에서 뭐 어떤 그 새로 만들어서 아니면 더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어서 한류처럼 문화를 이렇게 좀 외국으로 이렇게 좀 뭐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쪽에 문화 관련 예산들도 좀 넉넉합니까? 근데 이제 총액 문제라기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간의 창의가 중요하고
아니 어떤 드라마 만들 때 정치색이 좀 있다고 만들지 말라고 압력 행사하고 뭐 대본 자르고 이게 더 문제거든요. 예. 좋은 한류가 안 생기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 좀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방 방송국 포함해서 이런 예산은 소액이나마 좀 늘려놨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의 분야는 예산 총액이 문제가 되기보다 사실 문화 예산 중에 많은 예산들이 이 K스포츠 미르 여기에 다 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그 예. 문화 영성이며 창조입니까? 관제죠, 관제.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용의 총량보다 그 예산 운용의 방식에서 그렇게 그 정부의 입김, 권력의 입김, 호가호위하는 이상한 비선 실세들이 입김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서 정말 잘하는 쪽에 더 흘러가도록 하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역시 좀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마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절차적으로는 이제 이 정부가 제출한 심의안을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더 예.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이 하사관들, 초급 장교들, 또 우리 장병들을 위한 이 사기 진작을 위한 네. 이런 노력도 좀 거듭 좀 강화돼야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김중로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방에 하사관들 거주하는 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예. 진짜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전세를 사는 군 간부들, 초급 예. 간부들, 하사관들 많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급등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사택을 다 제공해 줘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세 대부도 현실화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군 간부들의 주거 안정 쪽에 한 60억 더 했고요. 예. 숙소 개선 아까 말씀드린 예. 한 50억 더 좀 챙겼고 군 의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속하게 빨리 수송하고 또 수송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또 치료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구 연한 10년 넘은 군 앰뷸런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고체 예산도 한 230억. 그다음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격지 장병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여비 갖고 못 갑니다. 예. 그거 여비가 사실 큰 돈 안 들거든요. 한 8억 더 책정해서 KTX 마음도 없고 타고 갈 수 있게 뭐 그런 거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6.25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예. 그 수당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6.25 참전 수당을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참전한 분들한테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중 일부 떼가지고 예. 포항 제철도 만들고 예. 고속도로 고속도로 깔고 했던 깔고, 거 예.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조금 더 좀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데 올해 그동안 좀 사실 많이 좀 인상은 되어 왔어요. 내년에도 한 만 원씩 좀 더 올려드리려고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절차 이야기 좀 하죠. 네. 어차피 뭐 지금 11월 30일까지는 이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번 이렇게 좀 지키지 못했잖아요. 뭐 날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국민의당은 12월 2일 날 가급적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이렇게 의논하고 조율해서 합의된 형태로 정말 20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 또 세법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논의를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 오랫동안 연구하고 용역도 연구 용역까지 해서 다 숫자 시뮬레이션 다 해서 맞춰서 세법 예산안 지금 개편안까지 내놨거든요. 다른 당들도 좀 합리적인 논의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가서 좋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저는 여당한테 새누리당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워낙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 등 현안 때문에 어려우신데 네. 이럴 때는 청와대가 옛날에는 이제 새누리당 즉 여당을 말하자면 너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 좀 이렇게 너무 꽉 틀어지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국정 쇄신에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집중적인 이렇게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해서 좀 황교안 총리, 저는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 비서실장, 뭐 우병우 민정수석 포함해서 다 이제는 좀 물러나고 국정을 쇄신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대통령이 새누리당에게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의논하면 풀려갈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더민주당, 뭐 저희 국민의당 함께 앉아서 하겠고 또 정책위 의장들이 한 번쯤 이제 만날 때가 됐어요. 만나서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당정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기들 반영할 걸 다 했거든요. 미국은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고 국회는 심의 확정권만 하기 때문에 이 연말 정기국회 때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개방적인 자세, 서로 100% 서로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주장 중에 말되는 것을 받아들여가면서 자기 고집도 약간 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촉구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또 벼랑 끝에서 좋은 또 20대 국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 우리 추가 경정 예산안 바로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그것처럼 해서 진짜 좀 우리 국민의당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잘 역할을 하시면 정말 국민이 보기에도 속 시원하게 아이고 20대 잘한다. 진짜 예산심의 이번에는 진짜 속 시원하게 잘했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좀 피곤하지 않고 진짜 좋은 시책에 따라서 조금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저희 이제 관악구 주민께서도 저보고 그래요. 아, 김성식 의원 그 세상 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다 잘 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서로 우격다짐하지 말고 양보하고 조율해가면서 좀 국민들을 위한 일을 가지고 볼모 삼지 말고 좀 좋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좀 적극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하세요.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갈 수 있다면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참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처럼 그런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뭐 의장님 벌써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정말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당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 뭐 지금까지 또 했던 말씀의 반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 요 포인트로 해서 잘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로 좀 확충하고 내실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중간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는 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대비해서 우리 신혼부부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도 잘 하고요. 우리 군 계신 분들 사계 진작 안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지진과 같이 또 쌀과 같이 최근에 현안이 된 사안들도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의당 정책위로 연락을 주신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알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입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주신 우리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로 정부가 낸 예산안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들여다보셔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 낭비 없이 잘 필요한 곳에 쓰이고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국민의당에서도 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내년 17년 12월 대선 때도 한 가지 역할 꼭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기쁜 날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온 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 모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